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일단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오늘 밤 12시에 종료가 예정됐지만 정부는 일본 측과 수출 규제 대화를 이어가기로 결정하면서 기존에 제기한 수출 규제 3개 품목에 대한 WTO 제소 절차는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이 사흘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주말을 앞두고 승객이 더 몰리면서 주말 열차표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파업 진행 상황과 열차 이용에 필요한 정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종부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 확대되고 이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세금이 늘어난 배경과 구체적으로 얼마나 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이 소폭 늘었지만 순이익은 오히려 줄어 5년 만에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등 제조업 부진이 여전한 게 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 프리즘 시작합니다. 정부가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일단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효력 만료를 6시간 앞두고 일단 브레이크를 건 건데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정부 발표 내용부터 알아보죠. 네, 김일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장은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난 8월 23일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라고 조금 전 6시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다소 복잡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정부가 앞서 일본에 전달했던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멈춘다. 즉 오늘 자정이 지나도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 처장은 또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대한 국제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도 정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송사 역시 일단은 멈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소미아 종료가 유력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애초 청와대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입장을 고수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깜짝 발표인데요. 막판 일본 정부와의 물밑 접촉 그리고 내부 논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와 동시에 일본 정부도 이번 결정에 대한 조치를 자국 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처럼 개별 품목을 심사해서 한국에 대한 수출을 허가하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고 또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방침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청와대가 당초 관측과 달리 지소미아를 종료시키지 않고 조건을 달아 일단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조건부 연계의 의미와 전망을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권세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네. 이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를 당장은 미루기로 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본과의 파국을 일단 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두 나라가 했던 기존의 조치를 일부씩 양보하는 이른바 패키지 딜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우리 측의 변화를 요구를 했었던 일본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전 출국했는데요. 강 장관은 G20 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일본 측을 만나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면 이게 상황이 계속 진행 중인 건데 네. 앞으로의 관건은 뭔가요? 네, 한일 수출당국 국장급 관계자들이 조만간 만나서 대화를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 수출 당국 간의 대화가 원만하게 진행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WTO 2차 양자 협의 후에 우리 측 대표는 양쪽의 입장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당장은 경색 국면이 풀렸지만 이런 대화 진행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소미아 종료, WTO 제소 절차 등이 재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번 전향적인 결정에 따라서 일본 입장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일본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네. 이 기술 자립화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반도체 핵심 소재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찾았는데요. 소부장 분야 외투 기업이 국내에 선제 투자를 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소재 공급 안정성 확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내 투자 환경 매력을 알리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겁니다. 외투 기업에도 투자를 유도해서 소부장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차원으로 읽히는데요. 설명 들어보시죠. 정부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지원 대책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한국에 더 많이 투자하고 생산과 연구개발 활동을 더 많이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렇군요. 예,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일단 유예했습니다. 일본 측은 수출 규제와 관련해 양국 간 국장급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개별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 조치는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우리의 지소미아는 일단 유예 조치를 두고 일본은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별도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입장은 변함없지만 대화는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무역 관리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일단 유예시키기로 하면서 일본 측도 그에 대한 대응 조치로 무역에 관한 협의 진행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양국은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회의를 진행한 뒤 국장급 대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양국의 수출 관리를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면서 우리나라를 지속적으로 압박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상원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미 상원은 결의안을 통해 지소미아는 인도태평양 안보와 방어의 토대가 되는 중대한 군사정보 공유 합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영내 안보 협력을 저해하는 잠재적 조치들의 해결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철도노조 파업 사흘째인 오늘 열차 운행 차질로 시민 불편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주말을 앞두고 열차표를 구하기가 더 어려운 모습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먼저 철도 운행 상황 어떤가요? 네, 오후 4시 기준 전체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74.4%로 오전보다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열차별로는 KTX가 68%,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63% 수준이고 수도권 전철은 82%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화물 열차는 27% 수준의 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원 수는 늘고 있는데요. 출근 대상자 2만 7천여 명 중 8,300여 명이 파업에 참가해 파업 참가율은 30%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철도노조는 오늘 조속한 합의를 위해 노정협의가 필요하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주말이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이 승객들이 몰리면서 혼란과 불편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열차 운행 횟수가 줄어든 가운데 평일보다 열차 이용객이 더 몰리면서 주말 열차표 구하기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과 내일 서울역 출발 부산행 KTX와 일요일 부산역 출발 서울행 KTX의 경우 열차표 대부분이 이미 매진돼 예약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상 운행 중인 SRT 수서고속철도 역시 이용객들이 몰려 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주말은 대입 논술고사나 면접시험 등 일정이 몰려 있어 수험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특히 지방에서 서울 수도권으로 오는 수험생들이 걱정입니다. 철도공사는 수험생이 이용하는 열차가 출발 또는 운행 중 지연될 경우 다른 열차로 무료 환승할 수 있도록 하고 도착역에서 시험장까지 긴급 수송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곳곳에서 세금 폭탄이다, 쇼크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야 하는 사람도 내는 액수도 크게 늘면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2년 전에는 14억 원 내외였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가격은 지난해 18억 원까지 뛰었고 최근에는 20억 원에 바짝 붙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도 덩달아 올랐고 세금도 늘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86만 원에서 올해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최근 국세청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종부세를 고지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대상자는 최대 60만 명, 세액은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보다 대상자는 10만 명 이상, 세액은 1조 원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공시가격이 올라가서 과표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요. 세율 측면에서도 인상된 효과, 그다음에 한도 부분과 관련돼서도 좀 전보다 늘어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올해 납부 시기는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로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최장 6개월간 나눠낼 수 있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됐지만 막상 고지서를 받아보니 여기저기서 당황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강산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강 기자, 네. 이 종부세가 이렇게 늘어난 요인이 뭡니까? 이 결정적인 원인은 지난해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 종부세 최고 세율이 기존 2%에서 3.2%까지 크게 올랐고 1.5배였던 세금 증가 상한선도 두세 배까지 이렇게 늘게 됐습니다. 또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 과세 표준도 신설됐습니다. 공정시작 가액 비율도 올해 80%에서 85%로 늘어난 것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 집값이 많이 올랐고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종부세 대상지도 같이 늘게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 평균 14%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랐습니까? 내일 서울 마포구의 레미안 이 푸르지오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를 예로 들면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 원이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10억 원으로 뛰면서 종부세 22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전용 82제곱미터는 종부세가 74만 원에서 보신 것처럼 123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서울 강남권의 주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집이 한 채더라도 종부세 부담이 이 두 배까지 이렇게 커지게 된 겁니다. 두 채 이상 고가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이 종부세가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부세를 많이 내게 된 집주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당장 이 세금 폭탄이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다가 이번에 새롭게 종부세 부과를 하게 된 집주인을 만나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예상 못했죠. 내는 세금도 많은데 거다라고 또 더 갖다 내는데 누가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민으로서 이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이거 뭐 국민들 다 죽으라는 거밖에 더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걷어들이면 어떡하냐?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내년에는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 내년 공시가격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오를 것으로 보이면서 급등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 종부세도 함께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년에도 또 오르는데 올해 85%에서 95%로 이렇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높아지는 것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세를 감안하면 올해만큼 공시가격도 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심히 실리고 있습니다. 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는 2021년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만 아니라 종이컵 사용이 금지됩니다. 매장에서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하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도 추진됩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을 내놨습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머그잔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내후년부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됩니다. 매장에서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하는 경우 일회용 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소비자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됩니다.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서는 2021년부터 일회용 컵, 식기 사용이 금지되고 식당,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포장, 배달음식용 일회용 숟가락도 무료로 사용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소비자가 구매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는 편의점, 제과점에서도 비닐봉지 사용이 어려워집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오는 2024년부터는 모든 숙박업소에서 샴푸, 면도기 등 일회용 위생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됩니다. 정기 배송의 경우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이 35%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먼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영세업계에는 세척시설, 장바구니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지난 9월 위장약 성분 라니티딘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된 뒤 대규모 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장약 성분이 니자티딘에서도 똑같은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식약처가 오늘 해당 제품들의 판매를 중지시켰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현 기자, 이 니자티딘에서도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됐다고요? 네, 니자티딘은 속쓰림이나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의 치료에 쓰이는 위장약 성분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니자티딘을 원료의약품과 93개 완제의약품 품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13개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DMA가 잠정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NDMA가 검출된 제품은 경동제약의 자니틴정과 시트리사의 틴자정 등 일반 의약품 4개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 9개입니다. 식약처는 이들 13개 제품에 대해 모두 제조와 판매, 처방을 금지했습니다. NDMA는 앞서 지난 9월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에서 검출돼 국내에서는 모두 269개의 품목에 대해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럼 판매가 중지된 의약품을 사용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니자티딘 위장약을 복용 중인 환자는 모두 22,000명으로 추정되는데요. 전문의약품의 경우 남아있는 약을 병원에 가져가면 무료로 다른 약으로 재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한 일반 의약품이라면 1회에 한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식약처는 이미 복용한 환자에 대해서는 NDMA가 미량 초과 검출된 만큼 단기 복용했다면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서 제약업체가 자체적으로 NDMA 등 불순물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고 시험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국내 의류잡화 도매업체 엠플레이그라운드가 판매한 제품이 라벨 가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원래 인쇄된 라벨 위에 다른 라벨을 더 씌워 판매했다는 건데 문제는 가려진 라벨이 유니클로여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엄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티셔츠 안쪽의 브랜드 라벨을 긁어내자 유니클로 로고가 드러납니다. 옆구리 부분에 있어야 할 세탁지 라벨은 아예 뜯겼습니다. 최근 엠플레이그라운드에서 이 티셔츠를 구매한 이준희 씨는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목 뒤에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뜯었는데 유니클로 마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럽잖아요. 그 유니클로를 입기 싫어서 이걸 산 건데 여기. 이 같은 사실을 업체에 알린 건 이 씨뿐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나 해명은 없었습니다. 이런 클레임들이 한두 번 정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가 나는 거는 아셨으면 그때 바로 즉각 처리를 하셨으면 됐을 텐데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판매를 했다는 것도 제가 화가 나지만 논란이 커지자 업체는 해당 상품을 전국 매장에서 즉각 회수했습니다. 문제가 된 티셔츠는 지난달 베트남에서 총 3만 장이 수입된 후 지금까지 10,000장가량이 판매됐습니다. 엠플레이그라운드는 공식 사과와 함께 유니클로가 소유권을 포기한 제품에 현지 공장이 다른 라벨을 덮어 납품했다면서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반응은 차갑습니다. 이렇게 속이고 팔면 좀 불쾌하죠. 일단 소비자들이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또다시 논란에 휩싸인 유니클로는 정식 매장 외에 다른 판매처에서 유니클로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엠플레이그라운드는 문제가 된 티셔츠를 환불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오늘 새로운 저비용 항공사가 취항했습니다. 국내 하늘길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건데요.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한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새로운 저비용 항공사 플라이 강원이 취항했죠? 네, 플라이 강원이 오늘 오후 3시 양양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취항식을 가진 후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순조로웠는데요. 양양 제주노선 상품 판매를 시작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좌석이 모두 팔렸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앞으로 정원 186석 규모의 항공기 한 대로 오늘부터 매일 하루 2회씩 양양 제주노선을 운항합니다. 그런데 이 현재 저비용 항공사 시장은 포화 상태 아닌가요? 네, 플라이 강원은 국내 7번째 저비용 항공사가 되는 건데요. 국내에서 새 LCC의 취항은 2016년 에어서울 이후 3년 만으로 플라이 강원의 취항으로 7개사로 늘어났습니다. 내년부터 2개 LCC도 추가로 취항할 예정인데요. 때문에 날이 갈수록 하늘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우선 소비자의 선택권이 다양해져서 항공권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부나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요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풍부한 정비 능력이나 투자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험에 노출될 수는 있습니다. 네, 비행기 리스료나 유류비, 정비비 등의 자금이 안정적으로 투입돼야 하는데 이게 어려워지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저비용항공사 이 LCC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 항공업계 상황이 역시 좋지 않은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대한항공을 제외한 모든 항공사들이 올해 3분기 적자 전환했습니다. 이익이 난 대한항공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70%나 줄었습니다. 4분기 역시 일본 노선 부진과 단거리 노선 공급 과잉으로 전망이 어둡습니다. 플라이 강원의 경우 일단 시작은 좋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3년 동안 플라이 강원이 거점으로 할 양양공항은 한때 유령공항으로 불리는 등 여행 수요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플라이 강원은 국내로 외국인이 오는 이 인바운드 수요 유치에 힘을 쏟을 계획인데요. 이 사업 모델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SK 바이오팜의 뇌전증 신약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국내 제약사가 독자 개발한 신약이 중간에 기술 수출을 거치지 않고 미국 시장 관문을 뚫은 첫 사례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한지 기자, 이게 어떤 약인가요? 네, SK 바이오팜이 개발한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인데요. 국내에서 기술 수출이나 파트너십 체결 없이 후보 물질 발굴부터 임상 개발, 판매 허가까지 모든 과정을 독자적으로 진행해 미국 시장 진입에 성공한 것은 SK 바이오팜이 처음입니다. 뇌전증은 뇌 특정 부위의 신경세포가 흥분 상태에 놓여 발작을 반복하는 질환으로 예전에는 간질로 알려졌던 질병입니다. SK 바이오팜은 뇌전증 환자 가운데 기존 치료제를 복용해도 발작이 멈추지 않는 난치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엑스코프리 투약군에서 발작이 발생하지 않는 비율이 28%로 나타났습니다. 위약, 즉 속임약을 투약한 경우 발작이 멈추는 비율이 9%에 머무른 것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효과를 보이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약이 미국 시장에서 시판 허가를 받은 의미가 크다고요? 그렇습니다. 글로벌 뇌전증 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61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2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중 미국 시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뇌전증 진단은 매년 미국에서만 2만 명가량이 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시장 규모도 오는 2024년까지 약 41억 달러, 우리 돈 4조 8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SK 바이오팜은 내년 2분기 중에 엑스코프리를 미국 전역에 출시한다는 계획인데 생산과 판매까지 독자 수행할 여건을 갖추고 진출하는 만큼 글로벌 종합제약사로 거듭날 초석을 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김한지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이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친 대신 순이익은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등 제조업의 부진이 순이익 감소의 직접적인 이유였습니다. 임종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금융보험을 제외한 우리나라 기업의 총 매출액은 전년보다 4.8% 늘어난 2,455조 원, 기업당 매출액은 0.4% 증가한 1,920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총 매출액 증가율은 절반 가까이 줄었고 기업당 매출 증가율은 한 해 사이에 무려 18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매출뿐만 아니라 순이익도 대폭 줄었습니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1년 전보다 6.4% 감소한 162조 원에 그쳤는데 이는 부동산과 건설업 경기 침체 여파로 순이익이 17% 넘게 줄었던 지난 2013년 이후 5년 만입니다. 특히 매출액 1,000원당 벌어들인 순이익은 66억 원에 불과해 2017년보다 8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업종별로 매출액 1,000원당 순이익을 보니까 농림어업과 전기가스 증기업, 운수창고업 등은 30원 이상 순이익이 대폭 줄어들었는데 제조업은 지난해 90원에서 6원 넘게 줄어든 83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업이 80원 넘게 줄면서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전산업 가운데 건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만 유일하게 순이익이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반도체 가격 하락과 조선업의 저가 수주 영향이 순이익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우리은행이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주 주식 1.8%를 주식시장 개장 전 시간의 대량 매매 방식으로 글로벌 장기 투자자 등에게 전량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매각된 주식은 우리카드를 지주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포괄적 주식 교환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보유하게 된 지주사 주식 물량 5.8% 가운데 잔여 지분 1.8%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 주 52시간 근무제가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시행은 되는데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고 기업 사정에 따라 주 52시간을 넘겨도 일을 시켜도 됩니다. 재계에서도 노동계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땜질식이고 누더기 같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 꼬여만 가는 주 52시간 확대 시행을 둘러싼 갈등,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주말인 내일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겠습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저녁부터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의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6도로 큰 추위 없이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낮 기온이 20도 안팎을 보이며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은 오전 중에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단계로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이른 시간 외출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에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저녁부터 점차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춘천의 아침 기온 2도, 대전 5도로 아침에는 약간 쌀쌀하지만 낮 기온은 16도 안팎까지 오르며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동해안 강원 영동 지역은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 광주는 아침 기온 8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온화하겠습니다. 남해상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해상의 물결은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일요일까지는 비교적 온화하겠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며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